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집무실 이전과 사면 등 민감한 의제까지 논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에 지명할 예정인 총리 후보자 1차 검증군에 5명이 포함됐습니다. 후보 5명은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 경제 전문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이 다음 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돼도 자가격리 대신 마스크만 착용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와 개구리가 산란기를 맞아 도로를 건너다 무더기로 로드킬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참 힘들게 만났습니다. 지금 청와대 상춘제에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 중입니다. 대선 19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만났지만 일단 들어갈 때 표정은 밝았습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지 21개월 만에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으로 다시 만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만남의 막전막후까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자, 먼저 오후 6시부터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상춘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성 기자, 대통령과 당선인은 지금도 이 만찬 중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은 1시간 전쯤 청와대 상춘제에서 시작됐는데요. 상춘제는 외빈을 맞는 한옥 건물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요.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6시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화를 나누며 만찬 장소인 상춘제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화꽃을 가리키며 저기 매화꽃이 폈다고 했고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만찬 메뉴는 계절 해산물 냉채와 해송 잣죽 등이었고 레드와인도 준비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은 대선 후 19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만남이 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만남이 한 차례 무산되는 등 그동안 신경전도 치열했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양측 모두 정해진 의제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윤 당선인이 오늘 민생이나 안보 현안 같은 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만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협조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거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 핵실험 동향 등 안보 관련 대화도 나눌 예정인데요. 그간 회동의 걸림돌이었던 인사 문제의 경우 청와대가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된 만큼 직접 언급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상황이라 만찬 자리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나누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이 끝나면 만찬 관련 브리핑은 윤 당선인 측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정해진 의제는 없다고 했지만 오늘 회동에서 결정이 되면 이 속도를 낼 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당장 이번 주라도 청와대 이전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으면 5월 10일 이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5월 사면도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만찬 회동을 계기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비비 말씀, 의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민생, 튼튼한 안보,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선인의 머릿속에서 벗어날 일이 없을 겁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이 이번 주 내로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빠듯한 상황이지만 당선인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데 20일,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이사 기간을 단축해 집무실 이전을 당겨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취임 당일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 시설물 배치와 리모델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회동에서 정식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사면은 애당초 저희들이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면이라는 표현 대신 국민통합이라는 우회적 단어가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오늘 회동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윤석열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난 김 총리.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만난 건 지난 25일 밤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두고 그동안 끊겼던 양측 간 실무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두 분이 장소와 일정을 조율해서 서울 모처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에는 두 사람 모두와 가까운 지인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회동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양측 모두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득한 겁니다. 윤 당선인과 김 총리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윤 당선인이 사석에서 김 총리를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총리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친분 때문에 나온 얘기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회동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평소 신뢰가 두터운 김 총리까지 만남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서 회동이 급물살에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당선인 측이 4월 지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는데요. 1차 검증군에 5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이민찬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저는 청와대 회동 막전막후를 취재한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중으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하고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초대 총리의 조건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아우르며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 경제 전문가를 꼽았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1차 검증군에는 5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임종령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중용된 인사이고 임종령, 최준경, 윤중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염 전 총장은 행정과 정책이론 전문가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인의 50대 경제 전문가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문회 통과 여부까지 감안해 총리 후보는 물론 경제 내각을 채울 여러 인사를 두루 검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 후보가 아닌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건가요, 그럼? 이 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이제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이제 무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양측이 그야말로 이 감정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왔죠. 이런 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감정을 건드린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회동 논의가 재개된 뒤 이 25일까지 윤 당선인 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김부겸 총리가 당선인에게 먼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알려졌던 채널이 이제 양측의 회동을 위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2명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회동을 지속적으로 원한 이 청와대 쪽에서 기대를 걸었던 또 다른 채널이 바로 이 김부겸 총리 라인입니다. 김부겸 라인의 의미 제가 밑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금요일 만남 이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 만남이 불발된 직후 이제 김 총리 측에서는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이런 의사까지 전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 만남이 막판에 성사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만남이요, 총리가 직접 당선인에게 또 연락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 김 총리도 정치적 본거지가 대구고요. 네. 또 윤 당선인 역시 검사 시절 초임지가 대구입니다. 이번 만남의 중재자 역할처럼 함께 배석했던 인맥 역시 대구 인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인수위 사무실 방문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이 대구 인맥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아까 보면 이제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는 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요, 두 사람이? 일단 두 사람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당구도 같이 치고 또 뭐 술도 같이 마셨는 사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석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제 부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쌓인 관계인데 이 신뢰라는 말을 제가 좀 썼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 윤 당선인과 김 총리 간 이 신뢰 때문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철희, 장제원 라인에서 이 물밑 접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진전보다는 서로가 물밑 협상 내용을 서로 경쟁하듯 공개하면서 이 진실 게임으로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놓고도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여론전이 벌어졌고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양쪽이 회동을 놓고 물밑 협상을 재개한 게 지난 25일 금요일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당선인이 회동을 하겠다고 이 결심한 날짜가 그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 결단 직전 마지막 만남이 이 김 총리와의 저녁 식사였다는 게 이 만남이 과연 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중재자가 어떻게 했길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김 총리가 뭐 어떻게 설득을 한 거예요? 네. 이 만남이 서울 모처에서 이루어졌고 네. 또 이 저녁 식사를 겸해 이루어진 자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소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또 다른 지인들까지 함께 있으니 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에 대해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남을 놓고 갈등하는 것, 양쪽 모두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양쪽 모두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니다. 현 정권과 새 정부 사이에 인수인계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이 일단락된 건 아니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핫 라인 간 소통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는 질책성 메시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 원론적 이야기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나오는 말이 윤 당선인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두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니 직접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할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두 사람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전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양쪽 비서실장까지 해서 4인 함께 참석을 해서 만찬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자리가 한창인 중인 겁니다. 이 양쪽 모두 그동안 회동의 조건처럼 보였던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문제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감사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해결됐잖아요. 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나 사면 모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요구하지 않더라도 회동이 성사된 만큼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대는 안 하겠다고 하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대통령과 당선인 그리고 양쪽 비서실장 4인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배석자를 따로 둔 것은 이 어찌됐든 논쟁이 될 만한 의제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만큼 만남 이후에 서로 다른 말을 꺼내서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만찬 자리이니만큼 한 서너 시간 정도 있어야 자리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별도의 발표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인수위 쪽에서 만남 이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죠. 국무총리 인선 검증이 이제 한창 시작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선인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그렇게 신뢰가 돈독하다면 유임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보도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한마평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당선인이 원하는 이 총리 후보의 그 상이라는 게 일단 경제 전문가가 유력합니다. 네. 이 회동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김부겸 총리 역할을 넘어서 총리 유임 가능성까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는 느림보 같았던 검찰의 각종 주요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전력 산하 자회사를 압수수색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대선 이후 19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선거 범죄입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의도치 않은 일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이 방의 정체도 모르고 글쎄요.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늑장 수사 논란을 피하려고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 본사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전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됐던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겁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날 이제 실무자가 그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참 빠르네 그랬어요. 일각에선 대선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65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언급되는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수성을 위한 후보들 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선의 조정식 의원은 자신을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소개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과 늘 함께했고 이재명을 지켜온 진짜 찐 동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키기가 걸린 경기도지사 사수를 꼭 완수하겠습니다.
4선의 안민석 의원도 사흘 뒤 출마 선언에 나서는 등 민주당에서만 벌써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내일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한 뒤 경기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으면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모두 착한 선비형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순한 토끼보다는 강한 호랑이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까지 노리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차출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들만 들었고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는 거는 잘 아니까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결론을.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함진규, 김영환 전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경기도를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정치권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철 시위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출근이 한창이던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차례차례 전동차에 오르지만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차 출발이 지연되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있는데. 이분도 출근하는 거예요? 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단체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오늘로 25번째. 지난 24일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가까운 경복궁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SNS에 비판글을 게재했습니다.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는 시민에게 버스 타고 가라고 말한 장애인 단체 회원의 사진을 올린 겁니다. 반면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민 반응도 엇갈립니다.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조금 시간대를 바꾸던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분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인수위 측도 내일 시위 계획을 파악하는 등 현장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이 누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 얘기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없고 핵 보유 의사가 확고하다.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엿보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그리 믿고 계십니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 장관 답변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를 하네요. 네,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평가인데요. 정 장관은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대북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이후 줄곧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했고 우리 대통령께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사일 쏠 때마다 이 도발, 이 표현도 쓰지 않아서 저자세 논란이 있어 왔죠. 네, 정의용 장관은 오늘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가 도발이다 이렇게 명확히 했고요. 북한은 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년 만에 입장이 강경해진 거죠.
좀 달라졌다 해도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 대화만 강조하다가 북한이 무기 개발할 시간만 벌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정의용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입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의용 장관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5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성평등대 압박 면접, 간만에 여야 국회 소식인가 보죠. 네, 오늘 민주당 여성위원회가요, 이번 대선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성평등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전략이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 공약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선거를 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할당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금 젊은 여성들이 우리한테 더 힘을 모아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경결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을 나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박지현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20대 청년 여성의 표결집이 나타났다며 박 위원장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여성 청년에게 30% 공천을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평등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네, 여성 표심에 어느 정도 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역시 일종의 젠더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출신도 지역도 따지지 않는 대변인 토론 배틀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되고 1기 이제 뽑았었는데 임기가 끝났나 보죠? 맞습니다. 일명 나는 국대다 이 선발 프로그램을 거쳐서 1기 대변인 2명, 부대변인 2명이 선출됐었죠. 2기에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했는데요. 총 203명의 지원자 중에 76%가 2030이라고 합니다. 오늘 1차 심사를 통과한 100명이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누군가를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이나 어떤 이력을 따지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만큼 여야 모두 갈라치는 뺄셈 정치보다 모두를 아우르는 덧셈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민들을 자꾸 표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요, 다음 달 말부터는 마스크 착용 외에는 코로나 관련 모든 제한을 푸는 사실상 일상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런 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확산 수준이 유지될 경우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일요일 종료돼 월요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인원 제한은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질병청이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중증 환자 비율 등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빠르면 4월 말 코로나19를 감염병 1급에서 결핵, 홍역과 같은 2급으로 전환하고 별다른 규제 없이 마스크만 쓰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바뀔 경우 자가격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질병청 보고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댈 부동산 정책으로 이걸 꼽았었죠.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임대차법 수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기습 통과시킨 임대차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긴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만기 매물이 대거 풀리면 전셋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는 법을 보완할 방법부터 찾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릴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인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제시했던 처방입니다. 집주인한테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대출 혜택을 주겠다는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무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조금 더 확대 적용해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원성이 컸던 만큼 민주당도 임대차법 수술에 반대만 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구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간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행령에는 등록 말소가 없으니까 입장이 지금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의 책임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이미 수주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을 따내지 못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는 최소 6명이 있어야 할 품질 관리자가 단 1명뿐이라는 이유로 본사도 수사할 방침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 시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값이 오르며 자영업자들과 화물기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매일 12시간씩 택배차를 운행하는 고대영 씨. 치솟는 경유값에 한숨만 나옵니다. 주유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한 번에 3만 원씩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하면 360만 원. 지난 1월만 해도 40리터를 5만 원대에 넣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6만 원을 넘더니 이제는 8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경유값은 1,920원. 한 달 만에 20% 넘게 올라 휘발유 값에 근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근거리 배달의 경우 시동을 끄고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 싼 주유소 찾는 것 같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시동을 한 번 더 끄고 걸어서 갔다 오거나. 장거리 운행을 하는 대형 화물차 기사들은 차를 움직여봐야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거의 다 기름값으로 도로에 깔아버리니까 일 해나 안 하죠. 거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억대에 이르는 차량 할부금의 고속도로 통행료, 여기에 기름값 부담마저 커지다 보니 생계마저 걱정입니다. IMF 때도 이렇진 않았어요. 나라에서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좀 기름값을 내려주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이제 세끼 먹던 밥 2끼 먹어야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려고 도로를 건너다 끔찍하게 로드킬을 당합니다. 보다 못한 산골 마을 주민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오대산과 송천마을을 가로지르는 6번 국도변. 철제 안전펜스 옆에 놓인 검은 통에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이 다시 큰 통에 옮겨 담습니다. 알을 낳으려고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 습지로 가려던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설치한 그물망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다 물이 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모여든 겁니다. 오늘 잡은 것만 어림잡아 1,500마리. 봄철 산란기인 요즘 매일 이렇게 잡아 도로 건너편 웅덩이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비 온 다음 날 보면은 거의 개구리 밟혀 죽은 게 아주 너저분하게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죠. 마을 주민들이 두꺼비와 개구리 구조에 나선 건 올해로 9년째. 그동안 5만여 마리를 구조해 길을 건너게 해줬습니다. 또 방치됐던 논에 다시 물을 대 농사를 지으면서 양서류들의 산란을 돕고 있습니다. 산란을 마친 두꺼비와 개구리들은 도로 아래쪽 생태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개구리와 두꺼비 등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생태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서류는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물 자원입니다.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수달, 뱀, 조류와 같은 상위 포식자의 개체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이 작은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올해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미나리로 기쁨을 안겼던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는 시상자로 나섰는데 센스 넘치는 시상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가 무대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화 미나리로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 올해는 시상자로 다시 아카데미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첫마디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발음해달라고 했던 수상 소감을 상기시킨 뒤 Actually, my name is Yeo Jo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o-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올해 내가 읽어야 할 후보들의 이름을 보니 발음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미리 사과한다며 윤여정표 위트를 발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지하는 파란색 리본을 달고 온 윤 씨는 수상자를 호명하던 중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The Oscar goes to... 수상자인 청각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를 위해 수어로 호명한 겁니다.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하는 동안 트로피를 대신 들어주는 배려도 돋보였습니다. 반면 시상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장편 다큐멘터리상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배우 크리스 록이 배우 윌 스미스와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에게 농담을 건넨 게 화근이었습니다.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2018년 탈모증 병력을 고백했던 제이다의 민머리를 영화 속 삭발한 여주인공에 빗댄 겁니다. 순간 윌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오더니 록의 뺨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연출로 착각한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자리로 돌아간 윌 스미스는 식지 않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My wife's name out your mouth. 한바탕 소동 이후 영화 킹 리차드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윌 스미스는
사랑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아카데미와 동료들께 사과드린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돼서 후련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피로감과 미열, 우울감 같은 후유증 호소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형 병원 코로나 클리닉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붐빕니다. 잔기침이랑 피로감? 네, 피로감이 이렇게 몸에 힘이 좀 없고요. 채널A가 코로나 감염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10여 명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에 걸린 A씨는 열감 후유증에 우울감이 겹쳐 반년째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타는 느낌처럼 나요. 직장도 못 다니지, 결혼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결혼도 못 하게 됐고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가시지 않은 미열과 피로로 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 저림, 팔다리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머리가 투근투근거리고 다리는 차갑고. 심장병을 앓던 7살 어린이는 지난달 코로나 확진 이후 간 수치가 높아졌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친구들 이름도 기억을 잘했어요. 지금은 기억을 못해요.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 이름도 그 아이, 그런 식으로. 정부는 확진 이후 2달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계속되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유증을 줄이려면 격리 해제 후 활동량을 급격히 늘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열이 계속 나거나 또 손발이 붓거나 그리고 숨이 차거나 그럴 거는 심장에 무리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방역당국은 뒤늦게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미만 성인들에 대해 후유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절반씩 봉쇄됩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얼마 남지 않은 채소를 사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시작된 도시 봉쇄 직전 시민들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인구 2,600만 명의 대도시 상하이는 오늘부터 봉쇄됐습니다.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오늘부터 나흘간, 서쪽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순환 봉쇄에 들어갑니다. 통제 방역을 펼쳐온 중국 당국은 국내외 경제 악영향을 고려해 상하이만큼은 예외로 둬왔습니다. 不行，为什么不行？我们这个城市还承载了在全国社会经济当中、经济社会的发展当中，发挥了重要的功能。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봉쇄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경제보다 방역을 선택했고 어제는 3,5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봉쇄 지역 주민은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 통제 정책으로 대중교통도 멈췄습니다.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도 중지됐습니다. 상하이 봉쇄는 일단 여드레로 예고됐지만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될 경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코로나가 덮치며 외롭게 살던 사람들은 사회와 더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혼자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었는데요. 마지막 목소리도 남기지 못한 슬픈 고독사 현장을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경로당도 이렇게 폐쇄됐는데요. 소통과 교류가 줄어든 우리 주위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서울 강동구의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일. 악취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앞서 2주간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자주 왔나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나 가정 방문을 했지만 외로운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전화하고 뭐 그럴 때도 보면 공원 산책하고 뭐 운동도 한다 하고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년간 독거노인들의 고립은 심해졌습니다. 몇 잔마다 요즘에 안 열어요. 집에 있으면 가만히 들어놔서 텔레비보고 자고 TV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져요. 소통 단절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독사 한 40대 남성의 유품을 거두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2주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소통만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금방 주변에서 이렇게 늦게 발견되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집에선 마지막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자필 메모와 함께 수십 개의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서 주민이 신고했다는데 아저씨가 술 사러 오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0%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소리도 못하고 스스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민단체와 장례업체가 유족 대신 장례를 지냅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원히 가시는 게 아쉬워 이렇게 술 한 잔 올려드렸습니다. 영정사진이 없는 액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라는 걸 알려줍니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선 이런 장례 절차도 없습니다. 애도의 시간 없이 곧바로 화장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태어났다면 그 마무리도 당연히 존엄해야 되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이 부른 고독사는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해방에 주력하겠다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남북한처럼 분단을 시도한다고 비난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머리에 깍지를 낀 러시아 군인들이 바닥에 엎드려 항복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허허벌판에 탱크를 몰고 온 러시아 군인에게는 종전 뒤 $10,000와 함께 우크라이나 시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도시 헤르손 인근 공항 장악을 시도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10차례나 패퇴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장성급 지휘관이 1명 더 사살돼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온 러시아 장성 20명 가운데 7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은 친러시아 성향인 돈바스 지역 해방을 명목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бомбили, в принципі, великі оптові склади. Тому ті накопичення, які були в нас раніше, їх вже нема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처럼 분리주의자들의 투표도 추진됩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референдум, на котором народ выскажет.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동부 지역 등을 독립시킨 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북한처럼 분단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인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ункт. Это был первый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пункт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сколько я помню. И насколько мне помнится, что они из-за этого начали войн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오늘부터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오늘 부산 온천천에선 만개한 벚꽃들이 줄을 지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남녘의 봄꽃은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꽃을 틔우고 있는데요. 서울 은봉산도 어느덧 개나리가 예쁘게 펴서 노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풍경은 완연한 봄인데 여전히 아침 저녁엔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로 출발하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내륙엔 서리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 대전은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광주는 20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턴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하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 인수인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라 누가 되더라도 모든 대통령은 초짜 신입입니다. 정권 유지든 교체든 전임 대통령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들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존심, 기싸움 이런 거 버리고 국민만 생각하며 값진 회동이 됐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억만금짜리 회동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